자, 이제까지 이 대원군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통상수교 반대를 외쳤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좀 다른 정책들을 좀 한번 주장해 볼 여지가 있을 텐데 그런 계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사실은 이 통상개화파들이 성장을 많이 해요. 예. 그 이전과 또 다른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통상개화파가 상당히 많이 성장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바로 박규수. 박규수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그 앞에 박규수 먼저 임슬농민 봉기 때 왜 삼정이정청 그거 만드는데 앞장섰던 인물 박규수. 그리고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 그 제너럴 셔먼호 불태웠던 평양감사 박규수. 그죠? 근데 그 인물이 통상개화파야? 뭐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박규수가 비록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웠지만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니 대동강 들어와가지고 그 난동을 피웠는데 그걸 가면 냅둬? 그건 말이 안 되죠. 응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박규수는 통상해야 된다. 우리도 빨리 문을 열어야 된다는 그런 기본 입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박규수는 양반 출신인데 이 박규수뿐만 아니라 이 당시 그 중인 출신으로서 그 유홍기와 그다음이 유홍기 말고 이제 저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오경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경석. 이 오경석은 여러분들 어떤 책들을 가져와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고 알려냐면 해국도지. 그 다음이 영환지략. 이런 책들을 세계 지리지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정세가 되고 있는지 그렇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게 하는 어떤 신문물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유홍기하고 오경석 같은 경우에는 신분이 중인 출신이에요. 중인 출신들. 자, 어쨌건 이런 어떤 통상개화파가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분위기는 이제 좋았단 말이야. 그 앞에 있을 흥선대원군식의 어떤 통상수교 거부 이 어떤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이 난을 일으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난을 일으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운요호 사건이라는 거예요. 1875년 이 운요호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 75년도에 운요호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운요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은 어디였냐면 강화도입니다. 역시 이제 강화도인데 이 운요호 사건을 왜 일으켰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원인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계라는 게 또 이제 문제가 돼요. 서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외교 문서인데 이 외교 문서의 내용이 뭐냐면 일왕, 그러니까 일본 천황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일본 측이 천황이라고 불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이제까지 그렇게 안 했는데 왜 또 갑자기 너희들 그러냐? 라고 하면서 그 외교 문서에 대한 어떤 그런 반발이 있었어요. 이에 대한 어떤 반발 속에서 일본은 용서할 수 없다. 건수 잡으려고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되면서 이때 이제 일본 내에서 들고 일어났던 그 이론이 뭐였냐면 바로 한국을 정벌하자. 이게 바로 정한론이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그 배경의 맥락 속에서 나타났던 사건이 바로 이 운요호 사건. 어디다? 바로 이 강화도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포를 쏘면서 이제 압박 들어오는 거야. 미국이 일본을 문을 열었을 때 이거 포함외교라고 그냥 포 뻥뻥 쏘면서 협박하는 거지.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우리를 지금 협박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서 결국 문을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일본이 막 밀고 들어오니까. 근데 그때 이제 통상개화파가 이제 어차피 우리는 해야 된다. 이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결국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문을 열기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을 열기로. 이러면서 이제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강화도 조약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강화도 조약을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조일, 수호, 조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일, 수호, 조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강화도 조약의 역사적 의미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여러분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번 우리 전통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서구화되어 있어요. 언제부터였을까? 바로 이 강화도 조약.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찌 보면 지금 우리 모습의 어떤 출발점이 되는 시기가 바로 이 강화도 조약부터 출발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디어 자본주의의 바다에 발을 담그게 된 역사적 사건이 바로 이 강화도 조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강화도 조약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일단 일본이 이런 내용을 들어놓고 있어요. 조선은 어떤 나라다? 예, 조선은 자주국이래. 오, 뭐야? 오호, 일본이 또 이렇게 또, 우리를 또 봐주는 거야? 아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 자주국이라고 하는 이 조항을 그렇게 넣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청의 종주권. 청나라가 바로 조선을 조정한다! 라고 하는 이 청의 종주권을 부정하기 위해서. 왜 그래야 청과 지금 이 조선의 관계를 떨어뜨려 놔야 일본이 이 조선을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청과 이 조선의 관계가 너무 끈적끈적한 거야. 이걸 좀 끊어놓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제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자, 문을 열어! 문을 열어! 개항의 문을 열어! 네, 어디였냐면 바로 부산. 부산이 제일 먼저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자, 부산이 문을 열고요. 그 이외에 또 두 군데를 더 열어라. 네, 두 군데를 더 열어라. 라고 하는데요. 원산이요. 원산이 80년대. 원산이 80년대 문을 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이 83년도에 문을 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사적 의의가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인데, 이 강화도 조약의 어떤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이 불평등 조약이고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왜 이게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냔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이 조약은 지금 조선이 자주국이래잖아. 그죠? 자주국 대 자주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체결하는 그런 의미, 그 근대적 조약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근대에서는 어떤 그 상하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뭔가를 체결하지 않아요. 동등한 입장에서 체결한 어떤 그런 근대적 조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근데 들여다봤더니 그렇지 않아. 불평등해. 그래서 이제 불평등 조약들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자, 어떤 내용들, 어떤 불평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여러분들 이 불평등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바로 해안 측량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안 측량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굉장히 불평등한 거죠. 왜냐하면 아니 우리나라의 해안선을 왜 지네들이 마음대로 측량을 해요? 해안 측량권은 불평등하다는 얘기죠. 나중에 이제 이런 해안선 쫙 측량한 다음에 우리나라 침략할 때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길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면 안 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영사재판권이라는 게 있어요. 영사재판권.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이건 이제 좀 쉽게 얘기한다면 치외법권이다. 치외법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부산, 원산, 인천 문 열었어. 문 열었는데 일본 상인이 조선을 때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본 상인을 잡아가지고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혼을 내줘야죠. 법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법이 있으니까. 이거 우리나라니까.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본인은 일본 재판관이 재판한다. 팔은 안으로 굽을 거 아니야. 그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불평등한 그런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어떤 조항은 하나 안 들어간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최혜국 대우. 이 최혜국 대우의 조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것은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걸 주장했어. 최혜국 대우 넣어달래. 만약에 우리가 다른 나라랑 나중에 조약을 체결해. 근데 그 다른 나라 조약 속에서 굉장히 아주 좋은 조건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우리도 자동으로 여기에 플러스 돼서 그와 상응하는 그런 조건을 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최혜국 대우야. 최혜국 대우 조항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죠. 아니 우리는 너네들하고만 이렇게 조약하지 다른 나라들하고는 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필요가 있겠니? 라고 하면서 결국 이 최혜국 대우 조항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시겠지만 여러분 최욱 대우 조항은요. 이제 미국하고 이제 조약을 체결할 때 처음으로 들어가게 돼요. 일단 여기까지만 여러분 알고 계세요. 자, 바로 이게 강화도 조약인데 여기에 그친 게 아니에요. 이후에 부속 조약이라는 걸 또 체결합니다. 이후에 또 이 부속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하는데 우리 이걸 통칭해서 다 강화도 조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조약이 뭐가 있냐면 조일 무역 규칙 이게 있고요. 그 다음이 조일 수호 조규 이 강화도 조약 다른 이름이었잖아. 그죠? 부록. 아하, 그러네. 이게 다 지금 부속 조약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조약들을 체결하면서 나타나게 된 결과들은 어떨까라는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일무역규칙. 이 조일무역규칙을 지금 부속 조약으로 체결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 가지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산무 세 가지가 없어요. 도대체 뭐가 없을까? 이 규칙을 체결하게 되면서 세 가지를 이게 좀 챙기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관세가 설정이 안 됐어요. 관세가 이 관세 조항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없어요. 지금 조일무역 규칙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항세, 그러니까 배가 들어왔을 때 그 항구를 쓸 수 있을 때 세금을 좀 내야 되는데 이 항세, 특히 일본 정부 소속, 일본 정부 소속의 이 배 같은 경우는 항세가 없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곡물들 있잖아요. 곡물들. 이 곡물들을 유출이 계속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한 조건이 없어요. 제한 조건이 없어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조일무역 규칙의 결과로 지금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되니까 관세도 없고 항세도 없고 무제한 곡물 유출도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조일수호 조교 부록을 볼게요. 자, 이 조일수호 조교 부록에서는 계양장 있죠? 이 계양장. 부산, 원산, 인천. 자,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와우 놀랍게도요.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계양장 무역이라는 게 개시가 될 거 아닙니까? 계양장을 열었으니까. 그죠? 이 계양장 무역이 열렸는데 자,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면 이 계양장 무역은 지금 바로 이 계양장 안에서만 무역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즉 내지 무역은 금지해놨어. 내지 무역이 뭐냐면 계양장을 벗어나서 내륙으로 들어와서 무역하는 것은 금지해놨다는 얘기예요. 계양장 안에서만 지금 무역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일본 상인이 들어와. 일본 상인이 이렇게 들어와요. 와타시와 니혼진 데스. 이렇게 일본 상인이 들어오면 이게 이제 계양장이라고 하면 동서남북으로 심리예요. 심리 밖으로는 못 나가요. 딱 심리를 딱 정해져 놓은 거야. 그럼 요게 이제 딱 예를 들면 여기 계양장이에요. 요게. 여기 이제 계양장이라고 해봅시다. 요게 심리야. 여기 이제 이 일본상이 움직일 수 있는 요 심리라고 한번 딱 규정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 물건을 누구한테 팔아야 될까? 물건을 요 경계선 밖에 있는 우리나라 전통 상인들. 뭐 예를 든다면 뭐 보부상이라든지 아니면 객주라든지 이런 상인들에게 물건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을 넘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보부상과 객주가 물건을 가지고 내지로 들어가서 물건을 팔겠죠.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이런 형태. 이런 형태를 우리는 개양장무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지는 못 들어가. 내지로 들어가면 보부상과 객주들이 이들의 물건을 받아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문이 열렸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이 열렸으면 이제 그게 두 부류로 나오지 않을까? 빨리 받아들여야지 라고 하는 쪽과 있을 수 없다. 문을 닫아라. 반대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사람 사는 건 똑같거든. 자, 과연 강화도 지역으로 문이 열린 상태에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지 그 유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